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6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좀 안양시청에서 좀 강의가 있어가지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였는데 또 어제 좀 갔다 왔고요. 예, 그래서 어제는 좀 일찍 끝내서 좀 죄송하고, 예. 어제 이게 또 보니까 요새 이제 공무원분들도 워낙 이제 주식 투자 또 이게 약간 연령대가 조금 이제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시청에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예,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이렇게 제가 안양 거기 어디죠? 범기역인가요? 거기 진짜 가는 길에 구독자분을 한번 좀 만나 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척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방송 매일 보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다시 한번 좀 감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도움 좀 많이 된다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기운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주셔서 좀 감사드리고, 예, 요새 또 주식시장 그래도 좀 살아나고 이러니까, 물론 뭐 아직 뭐 기업에 따라서는 여전히 뭐 답답하고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기운들 좀 내줬으면 좋겠고, 오늘도 뭐 이게 보셨다시피 결국 좀 종목 장세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니까, 예, 기업 너무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계속 기업들 잘 좀 보유해 나가시면, 그러니까 좀 저평가된 기업들은 너무 두려워 마시고, 예, 결국 들고 가시면 좀 어느 시점에서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도 보면 뭐 반도체 기업들 정말 좀 강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주가라는 거는 갑자기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다가. 예, 근데 그거를 잘 이겨내야 되겠죠. 내가 공부를 하면서. 그게 좀 투자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또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제 먼저 보고서들 이렇게 몇 개만 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 끝나고 또 못다한 얘기는 더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2차 전지, 요게 좀 지난주에 나왔던 건데 김현수 연구원님이 쓰신 거고 조금 이제 길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베러,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실리콘 응급제 있잖아요. 실리콘 응급제하고 도전제, 우리 다 공부를 해봤던 건데 다시 한번 좀 복습도 하고, 저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저런 내용들을 예전에 또 공부를 했지만, 공부를 하고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점검하는 것도 괜찮고 해서 오늘 또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에 하면 워낙 좋죠. 근데 깔고 가는 돈이다. 그거 내용은 말씀드리고, 오늘 현대글로비스가 많이 올랐죠. 그 내용이 여기 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조금. 넷플릭스는 신고가 기록 중이다. 근데 왜 드라마 제작사는 안 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또 그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은행업종의 과도한 주가 하락. 은행주도 굉장히 저평가죠. 뭐. 예. 아이센스, 배럴, 고려아연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보고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이 자동차, 전기차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가격이죠. 당연히 너무 비싸니까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평균이 6,500만원 대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예, 미국은 이렇게 이 트럭이죠. 픽업 트럭 갖고 있는 분들을 다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이 픽업 트럭이. 그래서 그런 이제 픽업 트럭이 워낙 많이 팔리는 나라다 보니까 비싸요. 내연기관차도 평균적으로 한 6,500만원. 전기차 이거보다 더 비싸죠. 8,100만원.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유럽, 중국은 보조금을 줄이는데 미국은 보조금 정책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7,500달러, 1,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전기차 통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2차 전지 회사들 입장에서도
미국 시장이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이제 보조금 점점 줄이고 성장성도 둔화되죠. 다른 나라들은. 왜냐하면 이미 그 전부터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다르거든요. 미국은 이제 막 전기차가 개화하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또 이런 SUV나 이런 트럭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고용량 배터리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 미국 시장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이제 초입 국면에 있어서 여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형차 비중도 높고, 유럽은 승용차나 세단 비중이 85인데 미국은 SUV랑 픽업 트럭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70에서 80%. 현대 기아가 잘했던 게 이쪽 비중을 늘렸던 거죠. 그 내연기관차 쪽에서 그 수익성도 좋아지고. 근데 전기차도 이런 시장으로 가겠죠. 그래서 주행거리가 정말 중요하고, 예. 이 배터리 탑재 용량도 클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평균이 56kW인데 미국은 70kW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제 고용량과 고속 충전 수요가 좀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배터리한테 되게 유리한 시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고속 충전 수요도 늘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성능이 좋아야 돼요. 우리 한국은 NCM 배터리, 고성능 배터리의 최강자잖아요. 중국은 약간 저렴한 거, LFP 그쪽이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한국이 더 잘 맞는 상황인데, 1회 주유시의 내연기관차의 그 평균 주행거리가 670km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만큼 늘려줘야 돼요. 아이폰 14 프로맥스 배터리 용량이 16.7W거든요. 예, 근데 아이폰 14 프로 배터리 용량이 12.4W. 프로가 훨씬 더 높죠. 근데 정품 충전기 20W를 쓰면 상기 2개 모델을 이제 충전을 할 때 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데 각각 50분, 한 37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이 와트는 뭐죠? 요게 보시면 이제 H가 시간당이잖아요. 시간당 16.7 와트의 용량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20W짜리를 딱 꽂아 놓으면 저걸 이제 1시간 정도 했을 때 이만큼 충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16.7W를 충전하는데 충전 속도가 얘는 20W니까 1시간이 조금 이제 안 되는 거죠. 50분 정도.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 조건에서 전기차에 대입을 해보면 급속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테슬라 슈퍼차저. 이게 250kW래요. 완속 충전기는 당연히 7에서 16밖에 안 되니까 어떤 경우 3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속 충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집에 주차해놓고 충전 딱 해야죠. 우리 이제 충전기 한번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다만 이제 급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배터리 용량은 점점 커지거든요. 예, 밀도나 이런 것들이 커지니까 600km 주행거리 나오려면 굉장한 이제 스펙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저렇게 250kW를 일단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 미국 전기 트럭의 배터리 용량 평균이 200kW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 만약에 이 최대 250kW면 1시간 좀 안 돼서 충전되겠죠. 그래도 1시간 정도, 그러니까 거의 1시간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최소 30분 이상 걸리죠. 예. 그래서 이게 전기차의 최대 단점은 그거예요. 아무튼 충전 속도예요. 예. 이거를 향상을 안 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기술 개발해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개선돼서 주행거리를 확 늘려줘야 되고, 그거에 비례해서 충전 속도도 잡아줘야 돼요. 이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나라랑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미국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 배터리 최강자니까. 하이니켈 90% 넘는 80, 90.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차트 분석 아니고 기술적 분석이 이제 여기 배터리. 그래서 용어를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뭐냐면은 이 세 가지래. 용량 Q, 전압 V, 에너지 E. 세 가지인데, 용량은 이제 생산 능력, 전압은 가동률, 에너지는 생산량인데, 이 Q 있죠. 용량은 전기의 양이에요. 그래서 밀도 곱하기 무게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용량은 밀도에다 무게. 전압은 이제 전위차예요. 양극과 음극의 전위차가 있거든요. 전압차가 있어요. 그래서 양극은 높고 음극은 낮아요. 그럼 전압차가 확 벌어지겠죠. 그걸 나타냅니다.
이 전압은 전이 차라고 해요. 양극재와 음극재의 이제 전압이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양극재에서 음극재 뺀 거예요. 예. 그리고 에너지는 배터리의 실제 출력 능력입니다. 그래서 용량 곱하기 전압이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결론은 뭐냐면 에너지를 이제 요걸 결정한, 요게 높을수록 좋잖아요. 이걸 결정하는 변수가 뭐예요? 여기 보면 용량, 밀도, 무게, 전압,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압은 상수예요. 그러니까 전압은 변하지 않아요. 왜? 양극재 전위, 음극재 전위, 저게 바뀌진 않습니다. 양극재 전위가 보통 3.7V, 음극재는 0.005V예요. 여기서 뭐 변해봐야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그죠? 저건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전압을 바꿀 수는 없고, 무게는 낮을수록 좋죠. 가벼울수록. 근데 에너지 결정을 할 때 무게가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저 에너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게도 올라가면 좋죠. 근데 무게를 높이면 자동차는 가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자동차 부품은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게를 높일 수는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주행거리나 이거를,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 그러니까 배터리의 성능을 올리고 싶으면 무게 전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요거예요. 밀도, 에너지 밀도를 올려야 됩니다. 용량 밀도. 예, 밀도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양극재에서 하이 니켈 가는 거예요. 니켈 비중이 올라가면 이 성능이 올라갑니다. 실제. 아니면 음극재를 올리든가. 예, 이 두 가지가 숙제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숙제는 해결했죠. 하이 니켈 양극재로. 우리 기업들이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 기업들이 이제 90% 이상 되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숙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더는 이제 올리기가 어려워요. 예, 올리는 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니켈 함량이 60%인 게 용량이 190 mAh고, 그 다음에 여기 니켈 함량 80%가 여기 205.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계속 올려서 최대한 250까지는 올릴 수도 있대요. 계속 이제 90% 넘고 막 이렇게 하면. 예. 근데 이거를 무한정 올릴 수는 없대요. 이걸 100%에 가까워지면은 양극재만 80kg이 들어간대요. 양극재가. 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니켈도 90% 이상까지 나오는데, 이거를 뭐 그렇다고 무한정 뭐 100까지 올리기도 어렵고, 한계는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는 숙제를 어느 정도 끝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숙제가 음극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양극재를 또 계속 하게 되면 결국 충전 시간, 이게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 충전 시간은 오래 걸리니까 그것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 뭐 설명들이 나와 있지만 음극재로 가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극재를 바꿔야 되는데 흑연이 쓰고 있죠. 흑연은 리튬이온을 흑연 6개가 하나로 잡아요. 우리 그때는 공부해봤지만 함께 배우기 위해서 옛날 다시 한번 배터리 공부해보세요. 시간 될 때. 그 흑연이 리튬이온을 이제 하나를 잡고 있는 거죠. 흑연 6개가.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 개의 리튬을 잡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실리콘은 리튬 이온을 15개를 잡아요. 4개가. 실리콘 4개가 이 리튬을 15개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밀도가 올라가고요. 충전 속도가 빨라져요. 예. 결국 리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리튬 이렇게 좀 잘 잡고 있으면 이 용량과 충전 속도가 어쨌든 올라간다. 그래서 실리콘을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쓰게 되면 이 용량이요 4200. 흑연은 350이거든요. 10배가 튀어요. 그러니까 흑연 안 쓰고 아예 실리콘 쓰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불가능합니다. 실리콘만 쓸 수가 없어요. 실리콘만 쓰면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죠. 실리콘만. 예. 그래서 5%만 첨가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흑연 95에다가 실리콘 5만 넣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12%가 올라가요. 밀도가. 10% 넣으면 23.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요. 지금 한 번에 많이 못 넣어요. 왜냐하면 실리콘은 많이 넣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배터리가. 예, 충전 시간도 그러니까 정말 좋죠. 그러니까 실리콘을 안 쓸 이유는 없어요. 쓸 겁니다. 계속 쓸 텐데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실리콘은 그럼 다른 물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실리콘 말고 흑연에다가 다른 걸 써봤죠. 써봤는데 다른 물질은 전이가 높아요. 아까 제가 양극재에서 양극전이 음극전이 빼는 걸 제가 전압이라 그랬죠. 이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음극은 낮아야 되잖아요. 이 차이가 커야 돼요. 양극 빼기 음극 차이가 커야 되는 건 양극이 크고 음극은 작을수록 좋죠. 근데 음극이 실리콘은 낮아요. 그래서 유리해요. 다른 물질은 이게 높다고 합니다. 음극재로 쓰려니까. 그래서 이제 실리콘 쓰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실리콘이 이제 음극재를 채택을 하게 됐고, 두 가지 종류죠. 우리도 예전에 배웠지만 SiOX, SiC. 이 SiOX가 지금 이제 현재 상용화된 거, 대주전자 재료가 포르쉐 타이칸에 넣은 거죠. 요게 왜 이제 먼저 쓰였냐면 일단 안전해요. 자동차에서 중요한 거 안전성도 중요하잖아요. 성능도 중요하지만. 예. 그래서 부피 팽창이 조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구조 자체가. 예. 대신에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지 방전 용량을 충전 용량으로 나눈 건데 이게 쿨롱 효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높을수록 용량 손실이 적어서 좋습니다. 근데 SiOX는 쿨롱 효율이 좀 낮아요. 단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SiOX는 일단 안정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 그거고 SiC는 반대로 안정성은 좀 떨어지는데 저게 높아요.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 본연의 도입 목적에는 이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SiC가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를 쓰는 이유는 뭐죠?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용량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거는 사실은 저거예요. SiC예요. 지금 많은 업체들이 저걸 개발하고 있는데 다만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현실을 반영한 건 SiOX. 실리콘 본연의 목적에 집중한 건 SiC. 이걸 이제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서로 이제 부족한 거 보완하려고 서로 막 개발을 하고 있죠. 더 대주전자 재료는 좀 실리콘 그 음극재 용량 부족한 걸 어떻게든 좀 커버하려고 하는 거고, 이쪽은 안정성 떨어지는 걸 커버하려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계속 이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향후에는 이 실리콘 음극재를 25에서 30%까지 아마 늘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밀도가 올라가겠죠. 그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 주행거리에 대한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는 수준이 1회 충전 시에 한 주행거리 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려면 배터리를 보시면은 50% 이상의 지금 배터리 용량 증가가 또 필요하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늘려야 되는데 양극, 음극재 무게를 더 늘리지 않으면 양극재만 가지고 에너지 빌도 더 올리기도 쉽지가 않고, 그럼 실리콘 음극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20% 증가시킬 수 있대요. 근데 그마저도 50%에 못 미치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그 실리콘을 20% 넣어도요. 그 흑연에다가 20%. 근데 이론상 더 넣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저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어쨌든 기술 개발을 할 겁니다. 양극재가 더 이상 못한다면 이제 실리콘 음극재 기술 개발을 계속 해나가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양극재도 계속 커져요.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는 NCM 배터리 양극재도 시장 계속 커지고 LFP도 가고 이렇게 될 텐데,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이 니즈를 충족하려면은 핵심은 실리콘 음극재를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SiOX랑 SiC로 이렇게 나눠서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상용화한 기업은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합니다. SiOX 요걸로 성공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포스코 그룹과 SK 머티리얼즈 그룹 14, 여기 SK의 자회사입니다. 합병한.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쪽 지금 이 실리콘 음극재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LG엔솔은 포스코 그룹 대주전자 재료와 함께 실리콘 음극재. 그러니까 LG엔솔은 이미 대주전자 재료 거 쓰고 있고 아마 포스코 그룹 것도 쓰려고 하는 것 같고, 삼성 SDI는 한솔케미칼, MK전자, 동진세미캔과 협업 중인 걸로 알려져 있고, 중국 BTR과도 협력 관계고요. SK온은 자회사들이 이미 하고 있죠. 그 SK그룹의 SKC, SK 머티리얼즈 14이 음극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쪽 거를 채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음극재가 대중화되면 여기랑 같이 가는 게 뭐라 그랬죠? 도전제. CNT 도전제가 들어가줘야 이 부피 팽창을 좀 막아줘요. 특히 음극재. 그래서 양극재도 필요하죠. 양극재 CNT 도전제를 넣어주면 이
양극할 물질을 더 넣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왜냐면 카본 블랙보다 CNT를 넣으면 조금만 넣어도 돼요. 그 남는 거를 양극재를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성능 개선하고, 음극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음극재 투입이 되면은 배터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있죠. 실리콘 음극재를 넣으면 부푼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얘가 좀 막아줘요. 그래서 이제 둘 다 가는 거고, 근데 저 음극재에 들어가는 게 SWCNT 단일벽입니다. 하나로 된 거. 탄소 나노튜브. 요거는 전 세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나노신 소재가 거의 유일한 걸로, 그러니까 좀 업데이트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나노신 소재가 저걸 이제 거의 유일하게 만들었던 회사로 알려져 있고, 저거의 원재료가 파우더 있죠. 저 파우더는 러시아의 옥시알이 유일하게 만들고 있고, 저 옥시알의 도전장을 내민 회사가 제이오. 그러니까 나노신 소재랑 제이오는 좀 달라요. 나노신 소재는 저거를 이용해서 슬러리를 만드는 회사고, 그 원재료가 파우더거든요. 가루. 요걸 만드는 회사가 러시아의 옥시알, 한국의 제이오 같은 기업인데, 제이오는 MWCNT는 좀 만들 수 있는데 요건 좀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것도 아마 할 것 같고, 저 두 개를 중간으로 만든 게 뭐죠? 예, TWCNT. 그죠? 두 개의 장점. SWCNT 너무 비싸요. 예, 근데 MWCNT는 조금 성능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제 중간, 가격도 약간 더 낮으면서 성능은 개선한. 그것도 이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제이오가 이제 그걸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좀 공부해서 내용은 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CNT 이쪽 시장도 같이 간다. 그래서 관련 기업은 여기 옥시알, 나노신 소재, 제이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나왔던 기업들은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 소재, 제이오니까 그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기네요. 20분에 걸쳐서 설명 한번 해드렸고, 미국은 요런 차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배터리 셀인데 결국에 에너지는 용량 곱하기 전압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밀도, 전압, 무게거든요. 근데 무게와 전압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용량이죠. 그러니까 용량 중에 그 에너지 밀도를 바꿔야 되는데, 밀도를 올리려면 양극재에서 하이 니켈 비중 올리거나, 근데 이건 이제 이미 다 어느 정도 좀 해놓은 상태니까, 그러면 음극재로 가서 음극재에서 실리콘을 넣어주면 밀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남은 과제다.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나 도전제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SiOX와 SiC의 이제 장단점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 요게 이제 관련 기업들 밸류 체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게 생산 목표입니다. 언제쯤. 그래서 LG엔솔은 적용할 거, 포스코 케미칼이 올해 하반기 생산을 완공할 것 같고요. TRS 아시죠? 이녹스 자회사. 여기가 이제 요 실리콘 요 음극재 관련돼서 원재료 만드는 거죠. SI 파우더. 대주전자 재료, 한솔 케미칼. 본격 증설은 아마 내년 하반기인데, SKC는 이제 본격 양산은 25년 정도, 조금 시간은 이렇게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상대적으로 비교한 건데 26년 대비해서 22년을 비교한 거예요. 그랬을 때 실리콘 음극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 예. 저기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요게 이제 단일 격벽. 요게 중요하죠, 사실. 예. 이쪽 요게 음극재에 들어가고 요게 양극재. 자, 그리고 엔터는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엔터 사사 합산 앨범 판매량이 748만 장인데 역대 두 번째고요. 아마 6월은 또 넘을 것 같고, 걸그룹이 잘해요. 옛날에 걸그룹은 앨범 판매 잘 안 됐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남성 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성 팬들도 걸그룹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앨범도 사고. 예, 내수가 아니라 이제 내수 국한이 아니라 글로벌향으로 팬덤 저변 확대되고 중독성 높은 음악. BTS 이미 과거 기록 뛰어넘었고, 스트레이키즈가 어마어마하더라고. 462만 장. 네. 뉴진스, BTS 전국도 7월에 이제 활동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앨범입니다. 엔터사에서. 근데 앨범 수익은 판매량 곱하기 출고가인데, 요거 곱하면 벌써 스트레이키즈는 컴백하자마자 일단 500억 깔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엔터주들 지금은 비싼 건 맞아요. 뭐 맞지만, 예, 이런 아이디어들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주가 견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팬덤 기반 고성장, 플랫폼 활용, 미국 진출, 선호주는 하이브 JYP. 다만 지금 좀 많이 오른 거는 꼭 유념하시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 보고서 중에서는 아까 이제 2차전지도 있지만 이 보고서도 굉장히 내용이 괜찮았어요. 한국투자증권의 이 최고은연구원이 또 운송 잘 보시는 분인데 2분기는 조금 방어주 위주로 해라. 왜냐면 2분기는 지금 일단 좀 주가들이 다 부진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들이 없대요. 그리고 특정 업종으로 막 쏠리잖아요, 수급이.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오르지 않았던 거. 그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예요? 운송주 중에. 글로비스잖아요. 현대글로비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최선호주로 오늘 좀 주가 급등해 버렸죠. 사실 오늘 현대글로비스가 왜 급등했냐면 그 리튬 트레이딩을 한다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리튬. 그 이제 해상 운송을 하는데 이 회사도 자동차 운송해 주잖아요, 배로. 거기서 이제 리튬 운송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리튬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리튬을 이제 운송해서 트레이딩 해주는 거죠. 그 종합상사가 저런 거 하는 거거든요. 석탄을 트레이딩해요. 사고 파는 거죠. 예.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다라는 뭐 일단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현대글로비스도 2차 전지인가 약간 이런 2차 전지는 아니에요. 엄밀히다. 근데 현대글로비스도 폐배터리는 한다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건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은데 2차 전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글로비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정의성 회장 입장에서는 글로비스 주가 오를수록 좋아요. 자기가 지분 많이 갖고 있는데,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를수록 당연히 유리한 거고. 예.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하는 건 운송 쪽인데 돈도 잘 벌고 또 여기 중고차 사업이라든가 이런 폐배터리 또 그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배터리 교환하는 거. 예. 그리고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종합상사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주가가 너무 안 갔죠. 기억하시겠죠? 그때 15만 원 갔을 때 너무 쌌죠. 너무 쌌는데 안 가요. 관심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뭐 했죠? 내부자 매수 기억나세요? 한 2달 전에 현대글로비스 계속 들어온 거. 요즘에 안 들어와요. 요즘에는 이제 내부자 매수 없어요. 현대글로비스 한 2-3달 전에 내부자 매수가 15만 원, 16만 원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꾸준하게 이거 왜 이렇게 투자할까? 근데 진짜 몇 달 후에 지금 주가가 급등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부자 매수만 진짜 잘 이렇게 고민해서 투자하셔도 성과가 괜찮아요. 예. 그죠? 누구한테나 다 공개되는 정보인데도. 아무튼 그걸 이제 얼마나 활용하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점 찍는 건 여러분 몫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한번 제가 밤마다 하는 일이라 그래서 올려드렸잖아요. 함께 배우게. 그래서 한번 계속 여러분 스스로도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해운주들 좀 주목하자. 일단 항공보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현대글로비스가 운송업종 실적에서 가장 눈에 떴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도 올려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9%. 해운주는 장기 투자 어렵지만 단기 트레이딩 유리하다. 그래서 페노션도 여전히 싸다. 그 내용이고 3분기에는 저비용 항공사도 괜찮아. 오늘 사실 LCC가 올라갔죠. TA 항공 올라갔는데 어쨌든 저비용 항공사도 일단 지켜보자. 예, 왜냐하면 공급은 여전히 수요를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성수기에 다시 부각될 것 같고 그래서 TA 항공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이 내용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앞으로 1년간 투자 결정이 운송사업이 10년을 바꾼다. 운송업종 전체 합산 시총이 2019년 18조였거든요. 현재 33조. 근데 엄청나게 지금 시총은 늘었어요. 예전보다는 2배 이상. 근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겠냐. 번원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 돈이 많잖아요. 역대급 돈 벌었잖아요. HMM도 막 10조씩 벌고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 이거예요. 배당을 주든가 아니면 뭔가를 하란 얘기죠. 어디다 쓸 거냐 이거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HMM은 막대한 이익 내서 지금 수년금이요 9조 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전환사채나 이런 걸 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가정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수년금이 9조 원. 대한항공도 순차익금 10조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재물을 개선한 걸로 뭘 할 거냐 이거죠. 요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의미 있는 주가 상승 나온다는 거예요. 예. 본업만 가지고 어렵고 현대글로비스 비슷하죠. 근데 현대글로비스는 여유자금이 진짜 많아요. 현금성 자산이 4조 1년에 2조씩 현금 흐름 창출하는데
기존 사업 이게 설비 투자죠. 요거 6천억이에요. 많아요. 그러면 조 단위로 남는 거죠. 현금이.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 아까 말씀드린 중고차, 요것만 해서는 안 되고 더 신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리튬 트레이딩 이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글로비스는 어쨌든 지금보다 10년 후가 달라질 것 같다. 재평가 필요하다. 아무튼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글로비스 그때 내부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투자하셨던 분이라면 장기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추정치 올렸습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운송 업종 중에 추정치가 올라간 것 같고, 이 자동차 운반선 수요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싸요. 더구나. 그러니까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싸니까. 항상 강조. 이런 기업 찾기가 좀 어렵지만. 그리고 항공운임은 여전히 높을 것 같다.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일본 항공권 가격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운송업종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연초 이후로 왜 제작사 안 가냐 이거죠. 넷플릭스 올라간 거는 계정 공유 제한한다 그랬는데 가입자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렇게 나눠 쓰잖아요. 넷플릭스. 근데 그거를 막아버린 거죠. 근데 한국은 굉장히 부정적이랍니다. 국내 OTT 이용자 중 86.3%가 이렇게 많은지는 전 몰랐습니다. 예. 대부분이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과 계정을 공유를 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막게 되면 저라도 반대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갑자기 못쓰게 하니까. 예. 이렇게 되면 넷플릭스 안 하겠다. 이런 좀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가 워낙 또 오리지널 콘텐츠가 재밌고 하니까 넷플릭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한국은 아직은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에선 좀 개정을 막고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그 현실화되면 뭐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토종 OTT한테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이제 국내 OTT 보면 넷플릭스는 좀 줄었는데 티빙과 웨이브 다 증가했고요. 특히 티빙이 많이 늘었죠. 예. 그래서 오리지널 티빙에서만 볼 수 있고 웨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근데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넷플릭스와 국내 제작사 주가는 완전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OTT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에요. 국내도. 투자 금액도 크게 늘지도 않고 있고, 넷플릭스 투자도요 그냥 매년 비슷해요. 방송사가 돈을 좀 벌어야 투자를 하는데 여기도 지금 광고 수익이 안 나오니까 어렵죠. 그렇다고 주가가 싼 건 아니에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 30배 넘었거든요. 그래도 25배니까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컨텐트리 중앙은 뭐 적자도 났었지만 올해 1년 후 실적 대비해 봤더니 34배니까 비싸죠. 34배면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주가 떨어졌는데 이게 참 투자 매력이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다만 하반기에 또 이런 긍정적인 기대작들이 나오니까 저는 그래도 K 컨텐츠를 대체할 건 또 없다고 생각해요. K 드라마만의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또 주가는 나중에 우상향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 중국도 막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당장 오르기는 조금 시간은 걸린다. 그러나 이 방송사들이 돈도 좀 더 벌고 광고 경기 좋아지고, 예, 그리고 또 중국 이슈 좀 완화되고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또 주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은 걸린다는 건 꼭 염두는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에 아마 스튜디오 엔뉴, 요게 뉴죠. 뉴가 하는 거고, 무빙 있고 펜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이 좀 뭐 트레이딩 전략 정도 괜찮지 않겠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새 은행업종 참 부진했죠. 근데 흥국증권의 남영탁 연구원님이 참 좋은 보고서 써주셨는 게, 너무 과도한 주가 하락이다. 밸류 낮아질 것도 없다. 국내 은행이 부도날 이유는 없다. 한국 은행업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지속적인 당국의 대응과 금융기관 부채 축소 이런 거 통해서 리스크 관리 철저히 했대요. 그건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 근데 부도 날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은행업종 PBR 이게 뭡니까? 0.31배가. 이게 너무 좀 심하죠. 지금 코스피가 거의 한 배 왔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할인받고 있어요. 금융위기보다 더 쌉니다. 금융위기 때 0.45배였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어쨌든 이익도 좋은데
연체율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0.25%밖에 안 돼요. 예. 그때 저축은행 사건 터졌을 때가 옛날에 2012년도 0.8이었거든요. 너무 낮아요, 아직도.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부동산 매각해서 통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금융위기가 또 오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우려들도 있지만 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랑 너무 달라요.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한 네 가지 이유가 저금리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죠. 그 다음에 그때 모기지 회사들이 서로 대출을 막 늘렸어요. 예. 초득층 대상으로 이제 수익 더 창출하려고. 그래서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20%까지 갔어요. 5%였다가 금융기관들이 막 레버리지 썼습니다. 부채 끌어다가 리스크 관리 체계도 미흡했고. 근데 지금은 저 네 개랑 완전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랑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달라요. 예. 그리고 저금리 기조도 과거처럼 장기간 이어지지 않았고 저금리 기조 다 끝나버렸죠. 우리나라 은행들은 위험한 상품 투자 안 합니다. 꺼리고 있고요. 워낙 보수적이에요. 대출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돼 있고 그 옛날에는 대형은행이 망했다면 이번엔 중소형은행이잖아요. 우리나라 은행도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죠. 타이트하게. 그리고 밸류 이렇게 낮고 연체율입니다. 이게 지금 시중은행 연체율 보이세요? 여기 저축은행 사태 터졌을 때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지금 데이터만 보면 위기가 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2023년 옛날 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레버리지도 적고 그 다음에 자본 비율도 워낙 감독 규제를 강화하니까 자기 자본도 많이 쌓아놨고 다르다는 거죠. 요게 이제 은행 보통주 자본 비율인데 요 검은색 선 위에 있으면 배당 여력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KB가 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지방은행 중에서는 이제 JB금융주주. JB금융주주는 주가 요새 좀 올랐죠. 내부자도 최근에 많이 샀었고 한때. 예, 그래서 은행주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쁠 거 없다. 연말 배당만 생각해도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이센스는 이제 자가혈당 측정기, 그러니까 혈당 측정기 만드는 회사인 거 아시죠? 혈당 그 스트립 이렇게 체열하는 거, 그거 소모품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국내 1위고요. 국내 30세 이상 당뇨 환자 수가 60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글로벌 전체 당뇨 환자 중에 2%, 이게 거의 일형 당뇨는 이제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예, 이 환자분들도 2% 되니까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그 일형 당뇨 환자 타깃으로 한 혈당 측정기들 출시 중이고 특히 이제 연소혈당 측정기는 패치 딱 해가지고 붙여놓고 있으면 돼요. 아이센스가 요거를 이제 개발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 식약처에 승인 심사를 대기 중에 있어요. 승인만 떨어지면 해외로 수출까지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840만 명이 있고요.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고 20에서 59세 비중이 60% 이상. 원래 소아당뇨병으로 인식됐는데 요즘에는 이게 점점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형 당뇨 환자들은 선천적으로 이게 분비가 안 되니까 8번 인슐린 투여해야 된대요. 굉장히 좀 고통스럽겠죠. 체열하고 인슐린 투여해야 되고.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커지는데 결국 연속 혈당 측정기로 가야 돼요. 몸에다가 패치해야 돼요. 그걸로 가는 게 가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아이센스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원래 없었지만 그걸 개발을 했고 이제 임상 다 끝냈고 식약처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저는 뭐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모르죠. 뭐 식약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럼 새로운 또 시장 하나 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혈당 측정기 업체 아가메트릭스를 인수를 했는데 6월 16일 날 최종 결정된대요. 근데 이걸 하면 이제 미국 유통망을 뚫는 거죠. TNL 기억나세요? TNL? 그 여드름 패치 우리 작년에 그래서 TNL의 유통망을 어떤 회사가 인수해 버려 가지고 엄청 큰 회사죠. 근데 그 회사가 인수하면서 유통망 확대됐고 실제 실적 좋아졌죠. 비슷한 거죠.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 저는 충분히 한번 계속 관심 가져볼 만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 배럴은 이제 하나증권의 김규상 배럴 아세요 혹시? 배럴 그 래시가드 저도 집에 있어요. 래시가드
하나 있는데 이제 한번 가야죠. 또 예, 여름에 한번 어디 또 예, 해양 스포츠 한번 하러 가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배럴의 래시가드가 정말 유명하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다시 리오프닝 하니까 좋아지겠죠. 그리고 해외 관광객도 늘어나고 월별로 지금 관광객이 점점 늘어납니다. 2천만 명대 회복될 것 같고요. 배럴 실적이 원래 1분기는 비수기거든요. 벌써 흑자 전환했어요. 2분기, 3분기 성수기. 그리고 엘니뇨 대비하라. 그러니까 뜨거워집니다. 이 전 세계가. 그래서 해양 레저 인구가 폭발하고 있고 국내도 거의 100만 명까지 육박하고 있대요. 다이빙 거기 또 특히 거기가 유명하잖아요. 양양. 그죠? 강원도 양양이 거기가 또 굉장히 해양 레저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 래시가드 수요는 계속 늘 거고 더 네이처홀딩스가 이게 인수했죠 작년에. 그 유통 채널 다각화해서 점점 늘어나고 중국에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 시가총액 600억 수준인데 전환상하 우선주랑 이거 다 계산해 보니까 한 800억 돼요. 예. 그래서 중국 진출이 본격화돼서 중국에서 좀 좋은 성과 낸다면 또 밸류에이션도 올라갈 것 같고 이렇게 뜨겁다고 합니다. 이게 아시아 지역의 4월 온도인데 여름 아니잖아요. 4월이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심각한 거죠. 예. 근데 대신에 이제 해양 레저는 더 많이 즐기시겠죠. 예. 전환상하 우선주가 전환사채는 지금 당장도 나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전환사채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8천 얼마였던 것 같아요. 전환사채. 그래서 지금 바로는 안 나올 것 같고 전환상하 우선주 130만 주가 내년에 나와요. 내년 3월부터 7,400. 그래서 혹시 배럴 투자하신 분들은 내년 3월에 저 전환상하 우선주 물량 나올 수 있는 거는 염두는 해두세요.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 아직은 상한 기간이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 제가 밸류 계산해 보니까 아직은 적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1분기 흑자 전환했지만 무릎 이하 가격이 6,500원입니다. 지금 7,900원인가 하죠. 900원인가? 아, 오늘 8,000원 넘었죠. 그러니까 무릎 이하까지는 안 올 것 같고 그거 기다리기는 어렵고 허리가 8,800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을 딱 계산해 봤더니 7,600원 나옵니다. 저 정도 혹시 온다면 그러면 좀 괜찮지 않겠냐? 좀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아연 참 왕따 당하고 있죠. 근데 50만 원 이하는 밸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신한에서 목표 주가 올렸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34% 증가할 것 같고 시장 예상에는 부합할 것 같고 다만 경기 지표나 이런 것들은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제 비철 금속 가격이 부진하니까 시장에선 좀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던 거죠. 근데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연 재련 수수료 인상한 거 반영되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호주 법인 실적도 이게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2분기에 아마 흑자전 할 걸로 예, 좀 보입니다. 이게 조금 또 발목을 잡았죠. 그 중국 리오프닝 정책은 하반기에 또 이어질 것 같고 예, 신규 사업은 뭡니까? 배터리 소재. 그래서 전해동박 올해 4분기부터 전해동박 이제 본격 매출이 발생할 것 같고요. 동박도 하죠. 근데 그 규모는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닌데 동박 사업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니켈 재련소 착공하고 하반기에 LG화학과 전구체 예, 신사업 하는데 근데 기존의 아연이나 금은 이쪽이 워낙 비중이 커서 이게 약간 묻힌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밸류 확장을 하려고 할 겁니다. 포스코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을 때 소외받을 때 관심을 가질 저는 기업이라고 보고 또 저희 당사가 올해 초에 발표했던 그 기억나세요? 그 재활용 그래서 거기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LS 3개 들어가 있었죠. 그중에 고려아연만 주가가 안 갔어요 사실. 네, 포스코랑 LS는 주가 많이 올랐죠. 재활용 비즈니스 하니까 저는 그래서 고려아연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생각하고요. 주가도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 내부자들이 또 들어왔어요 최근에. 예, 그래서 괜찮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이제 밸류도 큰 부담은 없는 PBR 그 평균값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자공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어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공시 중에서는 어제 그 코스모 신소재가 정정 공시가 나왔어요.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아시죠?
이 기업이 정정했어요. 금액을. 뭐냐면 1,500억에서 2,500억으로. 그래서 아마 이 기간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올해 연말에 증설 마감인데 내년 1년 더 연장했어요. 그만큼 대규모로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쪽 들어가는 거 관련해 가지고 분체 이송 아시죠? DYPNF 엄청나게 그 뭐죠? S지발 반대매매 나와가지고 그냥 주가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반대매매 때문에. 요새 좀 진정은 됐는데 DYPNF엔 좋죠. 왜냐면 이제 여기에 공급을 하니까. 그래서 저게 연장이 되거나 금액이 늘어나면 DYPNF에도 더 좋을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내부자 매수는 일단 어제 그 고려아연이 어제 한 번에 이게 고려아연 공시가 많이 떴더라고요. 근데 고려아연이 모르겠습니다. 공시를 안 했던 건지 올해 연초부터 날짜를 제가 체크해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내부자 매수 볼 때 그 옆에 날짜 나오잖아요. 언제 샀는지.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산 건 제외하세요. 근데 뒤늦게 공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산 건 좀 제외해 주시고, 제가 가장 최근에 산 것만 뽑아 본 거예요. 그랬는데 고려아연의 그 최창근 명예회장님이 좀 약간 기간은 지났지만 4월 3일 날 11억 원을 샀어요. 53만 5천 원. 물려 계시죠? 어떻게 보면 그때보단 좀 주가 빠졌으니까 11억을 샀고, 최근에 황인구 담당 이분은 이몸 같은데 이분이 5,600만 원, 49만 1,000원에. 그래서 장내 매수가 조금 들어왔다.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 아시죠? 갤러리아 백화점 이제 따로 인적 분할 있잖아요. 여기 김동선 전무님이 9만 주를 샀어요. 1.5억 원 정도. 그래서 이것도 좀 그 내부자 매수 들어왔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음봉 좀 나왔습니다. 아침에 출발 좋았는데 오후에 약간 밀리면서 좀 마무리됐고, 정말 강하죠 시장. 그냥 계속 올라가요. 조정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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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초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데 강세장이고, 코스닥은 벌써 또 다 올라왔습니다. 이게 급락했다가. 코스닥의 분위기도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일단 이제 외국인들 기관 샀고 개인만 계속 팔아요 주식을 최근에. 그게 좀 특징적이고, 그 다음 외국인들 오늘 주로 샀던 거는 전기전자. 여전히 전기전자 러브콜이 대단합니다. 반면 금융 철강, 이 철강주는 그냥 끝도 없이 파는 것 같아요. 반면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화학, 금융, 철강주 위주로 샀고, 전기전자는 삼성전자를 어마어마하게 파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업종이나 섹터 쪽으로는 항공주 오늘 오랜만에 좋았죠. 진짜 요새 좀 안 좋았지만 TA항공 오늘 진에어 이쪽 좋았고, 그 다음에 수산주들이 이제 약간 올라갔고요. 약간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뭐 이슈가 있는 것도 같고요. 뭐 조만간 방류한다고 하니까 좀 걱정입니다 사실.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가 지금 한 4% 오늘 하이닉스가 주도했고요. 장비주의 오늘 날이었습니다. 인텍플러스, 우리 다 이거 기억나세요? 그때 HBM3 우리 공부 한번 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그 PSK 홀딩스도 있었고, 기억나시죠? 인텍플러스. PSK 홀딩스도 맞아요. 거기 우리 한번 공부했던 기업들이죠. 이 두 기업이 많이 올랐고, STI는 그 뭐죠, 인프라 장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좀 약간 중소형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시총 작은 거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모처럼 불을 좀 뿜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이런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공부 많이 했다고 자신하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했잖아요. 함께 배우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성과 나오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남한테 의지한 게 아니라 공부해서 주가 안 좋을 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럴 때 투자했고 남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냥 계속 인내심 발휘하시면서 이겨내신 분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보상을 좀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또 끝은 아니잖아요. 반도체 장비가 이대로 끝날까? 그렇게는 보진 않아요. 사이클이 이제 시작인데 내년 뭐 내후년 언제까지 제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AI 시대에는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HBM3,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HBM3 쪽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나.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먼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오늘 좀 괜찮았고요. 이쪽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이 뭐 텔레칩스나 뭐 이런 기업들, 뭐 세코닉스도 다시 올라왔네요. 그다음 오늘 낸드 쪽 반도체 후공정 다 좋았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좋았고요. MLCC는 오늘 사마콘덴서가 요새 좋네요. 분위기가 좋았고, 그리고 PCB도 좋았고, 오늘 2차 전지 여전히 좋았어요. 이수 스페셜티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괜찮았습니다. 오늘 이노메트리, 윤성 FNC 좋았고, 그 다음에 AI 챗봇 관련주도 모처럼 좋았고요. 오늘 통신 쪽도 좋았네요. 통신 장비도 오랜만에. 그다음에 IT 대표주 하이닉스 주도로 갔고, LG전자만 조금 부진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 좋더라고요. VR 관련주 좋았고요. 2차 전지 소재도 오늘 에코프로가 오늘 또 8%. 그래서 오늘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항상 따로 갔잖아요. 이 두 개 섹터가 같이 달리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자동차, 경기 민감주 같이 달려주면 우리나라 시장은 1등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이제 2차 전지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 코스닥을 이끌며 가는데, 또 거기에 반도체까지 같이 가지고,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뒤를 딱딱 받쳐주고,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오늘 좀 시장 분위기가 펼쳐졌다. 또 그리고 워낙 또 개인 투자분들이 에코프로 그룹 쪽 워낙 많이 사셨잖아요. 포스코나.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또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서 개인 투자분들의 수익도 많이 나면 또 좋고, 거기에 또 시총이 크니까 지수까지 올려주는 역할도 하고. 다만 이제 너무 오를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동성 나오는 건 경계하시되, 어쨌든 시장은 주도주가 지금 죽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형적인 강세장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의류주도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또 아이폰 관련주 일부 강했고, 폐배터리 이 미국의 전력 설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LS 일렉트릭이 올라가는 것도 그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통신 장비, 전기차, 리튬, 오늘 카지노 좀 올랐나요? 카지노 토비스만 요새 가네요. 토비스. 작년에 그 8,000원일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왜 저거를 기억을 아직도 하냐면, 작년에 실제로 내부자 매수가 그때 있었어요. 전 기억이 나요. 작년입니다, 작년. 혹시 기억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당시 여기 어딘가였거든요. 실제 내부자 매수가 있었습니다. 대표회사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잘 하시는 거죠. 대표회사. 그러니까 이게 내부자 매수가 정말 그러니까 굉장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활용만 잘하면, 그러니까 이 내부자 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을 철저히 분석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내부자 매수가 성공하니까, 야, 나 이거 무조건 사야지, 이러면 실패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건 실패합니다. 근데 그걸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이번 현대글로비스도 그렇지만 롯데정밀화, 한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투자하는 거랑 단지 그냥 내부자 매매만 보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결국 기업 선정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걸 좀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안 좋았던 거는 국제유가가 좀 급나가는 바람에 오늘 안 좋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전 조선주는 오히려 기회가 오고 있다. 또 너무 오르면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요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점은 유의하시되,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것 같고, 오늘 보험주도 좀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또 보험주도 배당 매력이 있잖아요. 삼성화재, 현대해상, 우선주, 삼성화재, 피팅주 같이 빠졌죠. 해운주도 오늘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주, 그러니까 오늘 좀 극명하게 대립됐죠. 원유 관련주나 이런 쪽 좀 안 좋았고, 은행주도 좀 부진했어요. 그리고 화학주 좀 부진했고, 종합상사도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연동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쉬어갔다. 그러나 짧게 대응할 기업들은 아닌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는 좋았는데 오늘 좀 2차 전지 셀업체는 좀 사실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풍력주도 오늘 조금 부진했어요. 일부.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LS, SK 오션플랜트 좀 올랐는데 금양구림파 요게 좀 빠져서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리츠주는 약보합 정도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좋았고요. 야, 하락 종목이 많네요. 확실히 오늘 좀 시총 상위 기업 위주로 좀 가다 보니까 반도체 2차전지 위주다 보니까요. 좀 다른 기업들은 좀 많이 소외를 받은 것 같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오늘 좀 빠졌고요. 하나오션, 대우조선입니다. 보험주, 조선주, 음식료 좀 부진했고, 현대로템, 방산도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주들은 좀 부진해. 아마 가격 인상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한 보고서 보여드렸는데 가격 인상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시멘트주들도 가격 인상 통보를 했는데 정부하고 이게 약간 또 협상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아마 지금 빠지는 건 아마 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멘트주들이 오늘 빠진 이유는 가격 인상이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게 있었고, 그리고 HPSP 정말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삼화알루미늄, 요거 우리 공부했던 기업이죠. 알루미늄 박, 그죠? CJENM 참 아직은 어렵고요. 바이오니아도 좋았네요. 3,000. 오늘 바이오도 괜찮았고, 오늘은 오랜만에 솔루엠 같네요. 그죠? 솔루엠 모처럼 좀 쉬었다가 다시 반등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요 정도 말씀드리고, 이오테크닉스도 10만원 넘었군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아까 속보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하나 뜬 게 있긴 있거든요. 브레이킹 뉴스라 그래서 중국 정부가 내수와 부동산 시장 지원 정책 포함한 12개 이상 항목에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래요. 블룸버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모르죠, 저도. 일단 속보는 떴다고 합니다. 그 텔레그램에 이제 한 애널리스트 분이 이걸 좀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저게 사실 만약에 중국 정부가 저걸 진짜로 하면 경기 민감주한테 큰 호재가 되겠죠. 그죠? 중국이 부양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는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게 뭐 진짜였으면 좋겠고, 좋은 또 뉴스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제도 이제 강연회 갔다 오고 많은 분들 이렇게 뭐 강연회 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좋아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항상 이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21년도에 너무 장 좋을 때, 저도 21년도에 장이 좀 너무 과열될 땐 좀 이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후에 이제 시장 또 올라가면서 제가 항상 이제 반성하는 게 그거죠. 그때 좀 약간 조심하시라는 말씀들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좀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는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도 막 이 시장이 그때 한참 과열일 때, 지금 이제 작년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물론 뭐 기업들 중엔 또 다 회복되고 막 급등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오르는 건 좋아요. 오르는 것도 좋고 한데,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아는 것만 투자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내가 알아야 돼요. 공부 안 한 거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적어도 너무 오를 땐 투자하지 마세요. 항상 이제 문제가 이제 너무 오를 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적절하게 뭐 적절한 가격에서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뭐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바닥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너무 오른 거는 아무리 뭐 주변에서 좋다고 해도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면 또 옵니다.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기다리면 와요, 실제. 오니까 그때 투자를 또 단행하시면, 안 오면 할 수 없죠. 다른 거 해야죠. 그리고 종목 선정하는 거는 많아요. 방법은 보고서, 그 다음에 저기 책, 아니면 뭐 제가 항상 권유드리는 건 이제 내부자 매매,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저번에 함께 배우기 시간에 알려드렸던 그 실적 보고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많이들 봐주셔가지고, 제가 또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함께 배우기에서 그 텔레그램하고 블로그 있잖아요. 또 한번 정리 한번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예,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도 할 게 많네요. 방송에서 알려드릴 게 워낙 많아서.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시장 좋을수록 또 흥분하지 말자. 아시죠? 또 냉정하게 보시고 지금 소외된 게 또 뭐가 있나, 내부자 매수 누가 하고 있나, 이런 거 중에서 몇 달 후에 좋아질 게 뭘까, 요거를 항상 고민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내일은 오전에 그 라이브 시간에 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